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남편이 다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다정함이 무책임함을 감추는 방패일 줄은 몰랐죠. 연애할 때만 해도 그는 참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장난스럽게 넘기는 성격이었고 저를 향한 애정 표현도 적극적이었죠.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다정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진지하게 마주하기보다 애교를 부리거나 별일 아니야 하며 넘겨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태도가 긍정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구나.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나까지 편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그건 단순한 낙천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임지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었죠.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다고 하면 우리 자기 힘들었어? 하면서 장난스럽게 안아주고 넘겼고 돈 문제로 걱정하면 아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허공을 향해 무책임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죠.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애교로 넘기려고만 하는 남편을 보며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저와 의논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 버린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집에 와서는 나 회사 그만뒀어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뭐? 뭐라고 했어? 라고 되묻자 남편은 오히려 태연하게 나 이제 자영업 할 거야 하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자영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남편은 회사도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훅 사표부터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탕후루 가게 하려고. 요즘 완전 대박 나잖아. 나도 친구랑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가 마침 탕후루가 막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길거리 하나둘 탕후루 가게가 생겼고 SNS에서도 줄 서서 사 먹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 보장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가게가 생기면서 금방 수명이 다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단순히 요즘 잘 나간다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준비라도 좀 하고 나왔어야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특유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출이라도 알아봤느냐고 물었죠.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가게를 낼 자리는 정했는지 필요한 허가 절차는 확인했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대충 친구가 다 알아봐 준대라며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가게 자금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친구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기 너무 걱정 많다. 같이 해보면 되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덜컥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인과 함께 탕후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3개 지점을 동시에 오픈했죠.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장사는 매우 잘 되었습니다. 아니, 잘 된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이었죠.
탕후루가 워낙 유행이어서 사람들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SNS에서는 탕후루 인증샷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몰려와 탕후루를 사 먹었고 젊은이들은 데이트할 때 반드시 탕후루를 손에 들고 다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매출은 날이 갈수록 치솟았고 남편은 자신이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며 어깨를 으스겼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었냐면 탕후루의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들이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충치 유발, 혈당 급상승, 심지어 어린이 비만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면서 탕후루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폭발적인 인기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탕후루의 열풍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갔죠. 유행이라는 건 원래 한순간에 몰려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여전히 찾아오긴 했지만 점점 질려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유행 음식들이 등장하면서 탕후루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길었던 대기줄은 짧아졌고 매출도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죠. 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고 한 달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유행이 곧 끝날 것 같은데. 뉴스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 대만 카스테라처럼 이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유행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이미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고 경험 있는 자영업자들은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을 했죠. 그럴 일은 없어. 탕후루는 이미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당신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해.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었고 그 유행이 영원히 지속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남편은 동시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사 한 끼를 할 때도 더 비싼 메뉴를 고르는 정도였지만 점점 명품 시계며 최신 전자기기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동차까지 바꿀 생각을 하며 브랜드별로 비교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 유행이라는 게 금방 변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좀 저축하는 게 어때? 자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감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게는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야, 문화. 그렇게 저축은커녕 돈을 펑펑 쓰면서 남편은 점점 자신이 큰 사업가라도 된 듯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결혼 이야기가 슬쩍 나오기 시작했죠. 아직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수준이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동생 신혼살림? 오빠가 싹 다 해줄게. 오빠가 돈 잘 벌잖아.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해. 오빠, 진짜야? 진짜 다 해줄 거야? 그럼 오빠가 약속하면 당연히 지키지. 내 동생 걱정하지 말고 최고급으로만 골라. 침대도 소파도 냉장고도 다 최고급으로. 남편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 신우이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오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라고 큰소리치자 본격적으로 신혼집 가구부터 가정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역시 최고라니까. 당연히 오빠가 돼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돈 잘 버는 오빠가 다 챙겨줘야지. 그럼 나 진짜 좋은 걸로 고른다. 오빠, 후회 없지? 당연하지. 오빠가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주 대단하게 결혼시켜줄 거라고. 남편의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점점 어이없어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이 큰 재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고, 시내와 시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팔을 툭 치며 말을 했죠.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아직 가게 대출도 있고 앞으로도 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아무 걱정하지 마. 내 가게 장사 잘 되잖아. 당신은 왜 맨날 초치는 소리를 해? 아니 얘, 너 지금 질투하는 거니? 아니 돈 아까워 그래? 네 시누이다, 어? 네 남편 동생이라고. 오빠가 능력이 되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빠야? 가만히지. 남편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답답했지만 그걸 부추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더 황당했습니다. 아마 시누이도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신혼 살림 모든 걸 남편이 책임져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탕후루의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점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말이죠. 남편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에 차서 우리 가게는 영원할 거야 라고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게 안을 서성이며 멍한 눈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그가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죠. 탕후루가 한창 유행일 때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로 가게가 활기를 띠었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한두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한번 둘러보고는 그냥 돌아가기 일쑤였죠. 여보, 이제 진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유행 끝난 거야. 우리 빨리 정리라도 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아직 아니야. 다시 홍보하면 될 거야. 할인 이벤트라도 하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유행은 한순간이었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탕후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신우이는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을 1도 잊지 않은 듯 매일같이 신혼살림 리스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구 리스트만 보내더니 점점 리스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빠, 이 소파 괜찮은 것 같아.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신혼집이니까 좋은 걸로 해야지. 그리고 냉장고는 이 브랜드가 최고라는데 이걸로 해줘. 아, 그리고 예식장은 여기 어때? 요즘 제일 핫한 곳이래. 친구들도 다 여기서 결혼했어. 신혼여행도 알아보고 있어. 유럽 가려면 비즈니스석은 필수 아니야? 신혼인데 이코노미석은 좀 그렇지. 그녀는 남편이 한때 호언장담했던 말을 믿고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의 신혼살림을 다 해줄 순 없잖아. 괜찮아.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떻게든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든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가게는 손해만 누적되고 있었고 가게 임대료며 각종 운영비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신우이가 매일같이 새로운 리스트를 보내며 오빠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듯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저조차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누이가 매일같이 보내는 신혼살림 리스트와 결혼 준비 비용 요구가 감당이 되지 않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낸 거죠. 엄마, 사실 동생한테 해주기로 한 건 맞는데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 가게도 요즘 힘들고 전부 다 지원해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조금만 양보하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남편은 예상대로 말을 끝까지 흐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못해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양보해 달라는 식으로 어머니 기분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처음엔 남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새빨개지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네 동생한테 사기친 거야? 아니, 니들이 호언장담했잖아. 너랑 네 마누라가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네 동생이 네 말 철석같이 믿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애 키를 꺾겠다고? 니들 집 팔아서라도 동생 지원해. 오빠가 돼서 신혼살림 마련해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은 지켜야지. 네 동생은 너 믿고 일찍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지원하라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일까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듯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겨우 내뱉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난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죠. 아니, 도움을 요청했다기보다는 해결을 떠넘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장모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뭐? 우리 장모님한테 말씀 좀 드려보면 안 될까? 자기 장모님 얼굴 본 지도 오래됐잖아. 한번 다녀와서 부탁 좀 드려봐. 그래도 내 동생 일인데 자기라도 좀 나서줘야 하는 거잖아. 뭐라고? 엄마한테 말을 하라고? 네가 큰 소리 쳐놓고?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엄만 저렇게 난리인데 동생도 기대하고 있고. 제발 좀 다녀와줘. 내가 비행기 표는 예약해 줄게. 자기 오랜만에 장모님 얼굴도 보고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아, 네 돈 필요 없어. 내 돈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우리 엄마를 들먹거려?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 적 있어? 안부라도 한번 물은 적 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라고? 너는 양심이라는 게 있니? 아니, 장모님이랑 시간대가 안 맞잖아. 그리고 외국에 사시니까 그동안 연락 자주 못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장모님 여유자금 있잖아. 어? 그러니까 말을 좀 해보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지금 답답해. 동생은 계속 신혼집 가전이니 뭐니 리스트 보내고 있고 우리 엄마는 집 팔아서라도 도와주라고 하고 자기라도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좀 다녀오라고. 가서 자기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하라고. 남편의 말은 계속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회피하려고 제 친정에 손을 벌리겠다고?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예전에 저희 엄마를 비난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하더니 외국으로 가버리네. 딸 시집 보내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신 건가?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고 재혼 후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했던 게 가슴 한편에 걸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돈을 좀 받아오라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짐을 쌌죠. 남편과 그 집에서 잠시라도 더 있다가는 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계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를 만나서 안겼을 때 그동안 참고 버텼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새아버지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와 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이 문제를 엄마에게 털어놓았죠. 엄마, 남편이 시누이 신혼살림 해준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집 팔아서라도 해주라고 난리야. 그러면서 나한테 엄마한테 가서 부탁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랬어? 어쩌겠니? 그쪽 집에서 그렇게 난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게.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게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는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집에 간다는 생각에 한숨이 놓였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으니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죠. 그런데 막상 거실을 둘러보니 확실히 뭔가 허전했습니다. 소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지? 왜 소파가 없지? 그리고 그 앞에 두었던 안마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거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죠. TV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술이라도 맡겼나 싶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확인했는데 기본 냉장고는 그대로였지만 얼마 전 새로 산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끼던 스탠바이미도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뭐야? 왜 이게 다 없어졌지?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비교적 최근에 산 가전제품과 가구들만 정확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집에 왔어. 아, 그래. 잘 들어왔어? 잘 들어가긴 뭘 잘 들어가? 지금 이게 뭐야? 우리 집 가구랑 가전들이 없는데? 이거 다 어디 갔어? 혹시 돈 없어서 당근이라도 판 거야? 아, 그거 동생 신혼집으로 옮겼어. 뭐? 동생이 어차피 오빠네 집에 있는 물건들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산지 얼마 안 된 것들이니까 그냥 넘겨달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새 걸로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동생이 우리 집 가구랑 가전을 자기 신혼집에 가져갔다고? 엄마가 옮겼어. 동생이 너그럽게 봐줬거든? 너그럽게? 대체 뭐가 너그럽다는 거야? 비싼 것들은 우리 물건으로 대체하고 나머진 새로 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뭐, 돈 굳었지. 괜찮잖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우리는? 우린 어떻게 하라고? 뭐, 우리는 다시 사면 되지.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쓰던 물건들을 네 동생 신혼집에 보냈다고? 아,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엄마가 옮겨간 거니까 엄마한테 따져.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어이가 없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빈 공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가구와 가전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이게 지금 현실인가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엄마한테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안 받으면
또 계속 전화가 올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왔니? 집 보니까 깔끔하지? 내가 치웠다, 내가. 우리 딸 신혼집에 필요한 거랑 쓸만한 거 다 가져갔다. 중고 줬으니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알았어?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쩜 이렇게 양심도 없니? 어려운 일 생기니까 도망가더라? 네 엄마도 남자한테 미쳐서 도망갔잖아. 그래, 그 도망간 엄마 만나러 잘 갔다 왔니? 그리고 네 시누이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야 해. 애가 너 그렇게 봐줘서 다행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니들 집 팔았어야 됐어. 니네 집 치울 뻔했다고. 알아?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치우려고 했는데. 뭐? 뭐라고? 먹긴 뭐겠어요. 당신 아들이요. 뭐라고? 아니, 왜 물건만 치우셨어요? 당신 아들도 같이 치우셨어야죠. 왜 가구랑 가전만 시누이 집으로 옮기셨나요? 당신 아들도 함께 치웠어야죠. 그리고 도망간 제 엄마. 아, 그래요. 그 도망간 엄마가 돈을 해주기로 했어요. 직접 물어보시겠어요? 확답까지 받고 왔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겠어요.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겠다고 확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뭐 당신들이 미리 일을 저질러 버리셨네요. 참 성격들 멋같네. 참 대단하시네요. 자기 마음대로 탕후루 챙기던 그 아들처럼 그 어머니도 이런 짓을 하셨네요. 중곤이 미안하게 생각하라고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확실하게 내뱉었죠. 이혼하겠습니다. 뭐? 따님은 결혼시키고 아드님은 이혼시키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굿잡.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왜 그렇게 흥분해?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잖아.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별일이 아니다. 제가 없을 때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집 가구와 가전을 시누이 신혼집으로 빼돌려 놓고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돈 대주기로 했다면서. 그럼 하루만 시간 줘. 내가 다시 물건 가져올게.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저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지금 내 말 못 알아먹겠어?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물건을 신우에게 넘겨놓고 이제 와서 장모님이 돈 준다니까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루만 달라고? 아니,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고. 하루만 주면 내가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원래대로? 그래, 원래대로 돌려놓자. 나도 그걸 원하는 거야. 난 너랑 안 살아. 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이 무책임하게 가정을 운영했던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집안의 가구와 가전을 시누이 신혼집으로 가져간 점, 절도 및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분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우리 집 명의는 제 명의였기 때문에 남편은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운영하는 데 무책임했던 점, 탕후루 사업을 무모하게 확장했다가 실패한 부분, 본인의 허세로 시누이 신혼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감당하지 못한 부분,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긴 점, 남편의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조롱한 통화 내용, 장모님이 돈 준다고 했으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인 녹취,
제가 없는 동안 가구와 가전을 시누이 집으로 옮긴 행위에 대한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처음에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장모님이 돈 준다고 해서 오해가 있었던 거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야 했죠. 변호사를 통해 강제 집행 신청까지 넣었고, 남편이 버티려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 가져간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금액을 남편과 시어머니 측에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시누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반환 조치되었고,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금액으로 배상해야 했죠. 남편이 집에서 짐을 빼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위자료까지 받고 제 집에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책임감 없는 남편, 뻔뻔한 시댁 식구들,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조용한 평온함이 저를 반겨주고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당할 일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울함을 참아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없는 사이 가구와 가전을 빼돌려 시누이 신혼집으로 옮긴 일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가져가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엮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신기한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들과 인연을 끊어낸 것이었다는 걸.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